북한 문제에 관한 이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정세현, 그냥 정세현 말고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트럼프도 톤다운하고 북한도 톤다운해서 다 지나갔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다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전쟁이 꼭 터질 것만 터진다 하는 식의 중계방송을 했었어요. 자기들 의견은 없고 대부분. 그럴 때도 이미 이것은 전쟁 안 납니다. 전쟁 안 나고 트럼프가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이다. 군 예산 문제라고 하셨고 실제 그러니까 미군의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네. 미국의 예산 문제로 지금 저러는 거다. 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다른 의도 중에서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까칠한. 그래서 한바탕 쇼가 지나갔고 그래서 좀 되짚어 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렇게까지 오버를 했는지 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당시에. 근데 왜 다리는 왜 떨어요? 까칠함을 또 증명하고 계시네요. 잘 하겠습니다. 장관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정현철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질문하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하고 들으면 마치 표정이 네가 지금 이해는 하고 듣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잠시 멈추고 이렇게. 인터뷰 전화 인터뷰 하자면 전화 인터뷰 해드리고 또 종이신문에 대면 인터뷰 하자면 해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뒷말이 나쁘게 나오는 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싸움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될 때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될 때 대부분 8월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가 보면 전쟁 난다. 8월 위기설. 네. 8월 위기설도 나오고 북한이 저렇게 기죽지 않고 계속 미국을 상대로 대들면 트럼프 성격에 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막 나올 때 저는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 아니, 못 일으킨다. 단언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단언하느냐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네. 우리 집에서도. 아니, 당신 요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나중에 그거 아니면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내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은 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었죠. 94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영변 핵단지를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처음에는 치려고 그랬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내용과 또는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움직임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퍼뜨려 놓고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전쟁은 3일이면 끝난다. 영변 핵단지 하나 없애는 건 3일이면 되는데 절대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반격을 하고 특히 그때는 개성공단 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던 장사정포, 방사포 거의 200, 서울 같은 건 물론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장사정포를 그냥 그대로 눌러대면 그들 문자로, 잘 쓰는 문자로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전쟁은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제2의 한국전쟁, 6.25 전쟁처럼 된다. 6.25 때 죽은 것보다 수십 배가 죽는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전비는 상당히 많이 든다. 한 1,000억 달러 든다. 수백만 명이 죽은 뒤에 그걸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복구 비용이 3천억 달러가 드는데 이거 말은 꺼내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당시 미국의 분석 결과였다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판단이죠. 내부 판단이었죠.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남북 합쳐서 7,500만인데 거기서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일종의 대학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때 김일성이 정말 귀신처럼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말을 꺼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국이 정말 모양 아주 스타일 구기고 우물쭈물하면서 끝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대북 선제 타격의 후과. 이것이 두려워서 23년 전에도 감히 그걸 실행에 못 옮겼건을 그 이후에 핵무기가 좀 20개, 20개 생겼다고 판단해놓고 정보당국이 그렇게 겁줘놓고 그 핵무기가 지하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정밀 타격을 합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설사 정밀 타격을 몇 군데 하더라도 20개쯤 있는 것을 20개, 20군데다 흩어놓지는 않고 한 두세 개씩 묶어 놨을지 모르죠. 어쨌건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터뜨려서, 말하자면 그 체르노빌 사고 이상의 핵 사고가 방진이 퍼져나가면은 그것도 또 다른 이제 그 인명피해가 생기지만 그 뒤에 북한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핵폭탄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2의 한국전쟁이 아니라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거기 때문에 북한이 좀 대들어도 말은 험하게 할망정 트럼프가 결국은 슬그머니 적당한 핑계를 대고 옆으로 빠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부터 미국이 먼저 옆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체면이 좀 섭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건 뻔히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오버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트럼프가 무슨 예산, 국방 예산을 늘리려고, 했다고는 나는 안 했어요. 그건 아니고. 네, 군이 그렇다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어 갈 때, 이제, 미국이, 우리는 매년 1월 1일부터 예산 회계 연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10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8월이 되면 이게 예산 심의의 피크 타임입니다. 이때 소위 군산복합체나 또는 군산복합체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학문의 외피를 씌워가지고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서 8월 달에 정말 전쟁이 날지는 모른다는 루머를 퍼뜨리면, 루머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학문적 외피를 쓰고 소위 가치 있는 정보처럼 떠돌아다니면은 예산을 깎지를 못합니다.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깎지는 못하는. 그렇죠. 네. 적어도 신청한 대로 놔주든지, 이게 지금 주한미군 또는 이쪽에 괌까지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군 부대들의 예산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들려고 그런 계산된 행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다. 근데 트럼프가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는 이제 자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북한을 죽일 것처럼 하고 그러면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나가니까 아침에는 장전까지 다 됐다고 했다가 오후에 평화적인 해법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을 싹 바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전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러니까 같이 갖고 있잖아요. 뭐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제 미군이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허락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같이 허락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꾸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뭐 힘이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또는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 못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전까지는 김보혁 기자가 했는데 김보혁 기자는 굉장히 질문하면서도 혹시 반격이 들어올까 조심하면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나가네요. 아, 요즘 감사합니다. 그 여성들이 그 활력이 세지다 보니까 뭐 대법원장 후보까지 올라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보혁 기자가 들으면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질문을 정리를 잘해서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어저께 경축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은 휴가 끝나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이라든지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뭐 허락이라고 할까? 우리와 협의를 거쳐서야만 결정해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또는 힘이 비등비등사하라.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죽는다. 우리 5천만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당신네 마음대로 하는가?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말을 듣고 옆으로 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벌써 지금 휴가 끝나고 갔다 온지 체크무늬 난방에 입고 전화하는 모습이 되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뒤에 미국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겁난애가 아니라 맞아. 이게 그동안에 미국의 그 전문기관이나 무슨 언론에서는 마치 미국이 결정하면은 얼마든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들이 돌았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렇구만. 한국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정말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고라고는 생각 때문에 미국이 이미 방향을 틀었고 어제의 연설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못을 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난리 났을 때 생중계 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한 일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거를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미국이 이런다는데 이러고 있어요. 당장 맨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야 니들이 왜 우리 땅에서 일어날 전쟁을 니들이 한다 만다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한 개를 빼줄게. 네, 한결은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탈도 내 전쟁 난다 얘기만 있으니까 정세현 장관은 빼고 그래서 규탄해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야, 네가 뭔데 자꾸 여기 전쟁한다고 그래. 라고 우리 전문가들 규탄해야 되고 우리 언론들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중계할 게 아니고. 그러면서 8월 전쟁설, 8월 위기설 막 퍼뜨릴 게 아니라 이 조중동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지가 죽는데 전쟁 나면 전쟁 난다는 얘기만 신나게 보도하고 있잖아. 봐라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라고. 다리는 또 떨고 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하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얼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를 보내고 난 뒤에 바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대북 특사를 보냈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한한테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 당신네들이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도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가능한 한 당신들이 바라는 만큼
이런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갔더라면 그야말로 운전석에 앉는다는 얘기가 명실상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못 갔죠.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했어요. 청와대 안에 미국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아니, 그런 걸 미국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갔을 되느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 다 돌고 당연히 가야지.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 특사를 보내지 않는가?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 강연회 가서 연설을 했더니 그것이 또 기사화됐어요. 아,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막 비판한다고 또 섭섭하다고 그래서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앞으로 잘하라. 계속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더 세게 비판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먼저 복원시켜놓고 남북관계 복원은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꽉 막혀 있었지만 그 전에 10년 동안 했던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미국 한미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했지만 어딥니까? 함부로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 발표하면서 제재 쪽에 방점을 찍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완전히 섭섭해진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대북 특사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보내주기를 바랬을까요? 북한 코드를 조금 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간절하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가운데 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좀 다리를 놔주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그걸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걸 많이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들었습니다. 육자회담에서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서 합의를 만들고 그런데 그 이튿날 미국이 딴짓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다시 판을 깨고 핵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번에야말로 그걸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험하게 나가는데 저 트럼프를 좀 자제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의 그 협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서 좀 불리하지 않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은 굉장히 험악하게 막 굴러가다가 지금 미국이 먼저 틀은 겁니다. 북한이 먼저 틀은 게 아니라 물론 괌도를 포위 사격하겠다는 얘기를 한 뒤에 미국이 틀은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문 대통령이 절대로 전쟁은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제 타격론도 말하자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북 간의 접점을 찾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북미 국장인 최선희라고 오래됐어요. 그 사람은 영어를 제법 잘합니다만은 발음해봐야 콩그리시 발음이겠지. 근데 그 최성희 그 북한의 미군 국장이요? 미국 국장. 네. 북미 국장. 네, 미국 국장. 근데 이제 최선희 국장이 미국을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물밑으로는 미국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이 교감이 있어가지고 나온 얘기라고 보고 이미 지금 미국 간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나는 봅니다. 북미 간에. 그렇지. 이미 미국 언론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예.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이제 북한 대표부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는 수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꼭 막 그 모양을 갖춰가지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복도에 가다가 그야말로 우연히 만나는 경우에 잠깐 좀 저쪽 가서 얘기하자. 사실 우리 쪽에 미국 국장이 오고 싶었는데 비자는 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어설프게 삼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물밑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북한이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템으로 회담을 제의해서 저쪽이 만약 호응만 해 나온다면
그런다면은 바로 남북 관계는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되면서 가락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도 설득하고 또는 미국과 대화를 한 결과를 가지고 북한을 또 설득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무리한 요구를 내놓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요구들을 내놓고 협상하도록 조정해주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찬스가 어떠냐 또 찬스가 오히려. 그렇죠. 예. 근데 찬스가 이제 왔다. 적절한 시점이 언제 될지는 저도 아직 예측 못하지만 미국의 그런 물밑 접촉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쯤 되면 그때는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8월 21일부터 을지훈련이 시작이 되고 뭐 24일부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8월 30일까지는 피차 체면상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데 뭐 대화를 하잔다든지 뭐 특사를 보내겠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좀 난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곧 끝나고 9월쯤 초에 들어가서 조금 찬바람 불면 그때는 come September 남북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캄 세프템버라고 하셨나요? 발음이 안 좋았어. 그거 유명한 그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come September. 9월이 오면. 네, 9월이 오면. 아니, 장관님 되게 무섭다는 소문만 듣고 오늘 뵀는데 되게 유머 있으시고. 아니 유머 있으세요. 네. 까칠해서 그렇지. 그건 별개예요. 그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뭡니까 그러면? 미국, 북미 양자 회담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재개돼도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안 쏠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협상을 하다 말고 자기네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회담장까지는 불러내놓고 회담장에 앉혀놓고는 그 다음에 또 딴소리 하기 시작하고 보면은 그때는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이 협상장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유력한 카드예요. 밖에서는 또 협상으로 미국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 내지는 압박을 하는 또 카드고 미국이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극하는 카드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막 겁도 주고 굉장히 압박을 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더 큰 사고를 치고 그러면 그 사고를 치면 미국이 왜 이래 이러봐. 아니요. 꼭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식으로 형국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러봐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말로 하지 말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그런 성공의 추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세게 나가고 괌을 치겠다고 하니까 싹 옆으로 돌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선제 타격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허락 있기 전에 안 된다 하니까 아마 이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앞으로 남북 접촉할 때 그때 고마웠다는 얘기를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얘기를 사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아니 선수들은 알아요 그거. 선수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이쪽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대화와 경제 제재를 병행하듯이 북한은 대화와 미사일을 병행하는 거군요. 이쪽이 경제 제재면 이쪽은 미사일을 쏘는 거. 역할이 그런 거군요, 말하자면. 과거에도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협적인 도발을 할 때 미국 내에서는 그 해법에서 항상 양론이 있었습니다.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초기에 북핵 문제가 처음에 93년에 됐을 때는 클린턴 정부는 잽싸게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 말까지는 북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클린턴 때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 중에 있다 하는 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뭐 위협을 가하고 하다가 정말 큰 사고를 쳤죠. 2006년에 핵실험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바로 11월 달에 이쪽으로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소위 2007년이죠. 2007년에 2.13 합의라는 것까지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북핵 문제가 풀려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미국이 이행하지 못했지만 북한으로서는 두 번의 소위 이 벼랑 끝 전술이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굽히고 대화를 하자고 굽히고 나오도록 만들었다고는 성공의 추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세게 나간 겁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도 자기 속성상 이게 협상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해서 또 이제 회담장 밖에서 제재를 한답시고 또 위협을 가하고 무슨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별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이번에 8번째인데 지난 7번째까지 그렇게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라고 하면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북한의 경제 성장은 3.9%나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물론 경제 규모가 우리의 한 37, 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구 공부하는 것이 3.9% 늘어나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엄청난 눈사람 같은 크기인데. 그러나 제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런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협조해서 확실하게 틀어막아주면은 손들고 나올 텐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을 한다는 그런 자기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중국 역할론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번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카드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또는 육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핵심은 그것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게 미북 수교하고 평화협정입니다. 그거는 중국이 해주지 못해. 미북 수교를 어떻게 중국이 결정합니까? 평화협정을 중국이 결정 못해요.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의 국제정치관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중북 관계도 한미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쭉 관리를 해왔던 소위 친미 국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눈썹만 치켰다도 알아서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는 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 같은 것도 이거 한미일 삼각동맹 짜야 되는데 너희들 한일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해. 빨리 이거 해결해.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해주지 않았어요.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미국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하면 다 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는데 절대로 북한은 중국의 휘하에 있지를 않아요. 저 조그마한 나라가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중국 소련을 상대로 해서 진짜 1대1로 소위 거인을 자이언트를 상대로 해서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를 저희들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걸 보고 틀림없이 우리한테도 저런 DNA가 있을 텐데 소위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우리는 못하는가? 말하자면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북한은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도와주게 만든 것은 북한이에요. 그런 인자가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과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도랑 속에 돈 소가 미국
미국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뚝의 풀도 뜯어먹고 왼쪽에 있는 풀도 뜯어먹는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등거리 외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미국이 바라보는 소위 소국들은 대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오해네요. 오해. 오해죠. 네, 뭘 이해? 오해라기보단. 그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해요. 아, 그런가요? 강해요. 내 경험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이 허락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미국의 착각이에요. 오늘 궁금한 건 다 여쭤봤는데 혹시 오늘 하실 얘기 중에 못 하신 거 있으십니까? 언론 내지는 야당에서 뭐 안보 무능,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안보 무능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네. 안보 무능을 지금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안보 면에서 움츠러들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고 떠난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완전히 끊어버렸고 미국에 완전히 치우치는 대미 경사 외교를 하는 바람에 중국은 멀어졌고 거기다 사드까지 알박기를 하고 떠나는 바람에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불편한 관계가 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소위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이 엄청난데 이걸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든 연후에 비로소 플러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엄청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안보무능이라고 그러냐. 지금 이 유능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게 남겨놓고 난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을 제로로 만들기에도 시간이 지금 100일밖에 안 됐다. 거기다 대고 무슨 업적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느냐.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저는 부시 정부 때보다 더 지금 험악한 것 같아요. 미국의 보수 정권은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들 몰래 남북 간에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역대 언제든 그래서 미스매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부시 때 김대중이나 부시 때 노무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외교안보 업적이 없다고 그러는가. 너무 성급한 요구다. 너무 성급한 요구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대선을 제대로 하면은 취임 전에 2개월이라는 인수위 시절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준비 다 해가지고 외교적인 것도 다 기반 구축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취임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나가는데 지금 뭐 그 인수위 기간이 없이 인수위 100일 중에 인수위가 2달을 하는데 인수위 빼고 나면 40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 내일이. 이런 마당에 40일 만에 뭘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라는 것도 회임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273일인가 돼야 애기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등동물은 굉장히 빨리 새끼를 낳지. 이건 국가야. 국가는 정말 고등동물이고 굉장히 복잡한 기구인데 40일 만에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비난이 돌아오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무슨 놈의 마이크 앞에 선단 말이야. 이 말을 좀 내가 보태고 싶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한다면? 남한 이제 오줌이랑은 북한은 똥이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놉니까? 싸구려 음악을 해서
싸구려 데미지만 입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장군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장군님 만세! 우리 누군가는 대경안에 담당하는 명성 불바다 보면은 이정적이고 엉뚱하기 그지없는 집회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강정마을에서 봉사를 저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근데 그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공국 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는 소수자가 있었지 그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20대 청년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로 수사하고 할 이유가 뭐냐? 이 재판은 대단히 시대 착오적이다. 김정일 행동이 잘했다는 측면이 아니고 김정일의 캐릭터가 난 좋다. 조롱을 한다는 게 사람을 조롱하기보다는 생각. 우리가 도움이 될까요? 누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희를 인터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인터뷰하세요. 왜 찍었나 싶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그 뒤에 북한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핵폭탄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2의 한국전쟁이 아니라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거기 때문에 북한이 좀 대들어도 말은 험하게 헐망정 트럼프가 결국은 슬그머니 적당한 핑계를 대고 옆으로 빠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부터 미국이 먼저 옆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체면이 좀 씁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건 뻔히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오버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트럼프가 무슨 국방 예산을 늘리려고 했다고는 나는 안 했어요. 그건 아니고. 네, 군이 그렇다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돼 갈 때, 이제, 미국이, 우리는 매년 1월 1일부터 예산 회계 연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10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8월이 되면 이게 예산 심의의 피크 타임입니다. 이때, 소위 군산복합체나 또는 군산복합체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학문의 외피를 씌워가지고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서 8월 달에 정말 전쟁이 날지는 모른다는 루머를 퍼뜨리면, 루머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학문적 외피를 쓰고 소위 가치 있는 정보처럼 떠돌아다니면은 예산을 깎지를 못합니다.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깎지는 못하는. 그렇죠. 네. 적어도 신청한 대로 놔주든지, 이게 지금 주한미군 또는 이쪽에 괌까지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군 부대들의 예산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산된 행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다. 근데 트럼프가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는 이제 자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북한을 죽일 것처럼 하고, 그러면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나가니까 아침에는 장전까지 다 됐다고 했다가 오후에 평화적인 해법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을 싹 바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전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러니까 같이 갖고 있잖아요. 뭐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제 미군이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허락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같이 허락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꾸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뭐 힘이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또는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 못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전까지는 김보혁 기자가 했는데 김보혁 기자는 굉장히 질문하면서도 혹시 반격이 들어올까 조심하면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나가네요. 요즘 여성들이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뭐 대법원장 후보까지 올라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보혁 기자가 들으면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질문을 정리를 잘해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어저께 경축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은 좀 에스컬레이트 될 때,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될 때 대부분 8월 뭐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가 보면 전쟁 난다. 8월 위기설. 네. 8월 위기설도 나오고 북한이 저렇게 기죽지 않고 계속 미국을 상대로 대들면 트럼프 성격에 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막 나올 때 저는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 아니, 못 일으킨다. 단언을 했어요. 뭐 여러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느냐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네. 우리 집에서도. 집에서도? 아니, 당신 요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나중에 그거 아니면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내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미군 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었죠. 94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영변 핵단지를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처음에는 치려고 그랬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내용과 또는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움직임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퍼뜨려 놓고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전쟁은 3일이면 끝난다. 영변 핵단지 하나 없애는 건 3일이면 되는데 절대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반격을 하고 특히 그때는 개성공단 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던 장사정포, 방사포 거의 서울 같은 건 물론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장사정포를 그냥 그대로 눌러대면 북한 문제에 관한 이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정세현, 그냥 정세현 말고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트럼프도 톤다운하고 북한도 톤다운해서 다 지나갔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다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전쟁이 꼭 터질 것만 터진다 하는 식의 중계방송을 했어요. 자기들 의견은 없고 대부분. 그럴 때도 이미 이것은 전쟁 안 납니다. 전쟁 안 나고 트럼프가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이다. 군 예산 문제라고 하셨고 실제 그러니까 미군의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네. 미국의 예산 문제로 지금 저러는 거다. 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다른 의도 중에서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까칠한. 그래서 한바탕 쇼가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좀 되짚어 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렇게까지 오버를 했는지 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당시에. 근데 왜 다리는 왜 떨어요? 까칠함을 또 증명하고 계시네요. 잘 하겠습니다. 장관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 송현철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질문하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네네 하고 들으면 마치 표정이 네가 지금 이해는 하고 듣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잠시 멈추고 이렇게. 인터뷰 뭐 전화 인터뷰 하자면 전화 인터뷰 해드리고 또 종이신문에 대면 인터뷰 하자면 해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뒷말이 나쁘게 나오는 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싸움이 저들 문자로 잘 쓰는 문자로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전쟁은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제2의 한국전쟁, 6.25 전쟁처럼 된다. 6.25 때 죽은 것보다 수십 배가 죽는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전비는 상당히 많이 든다. 한 1,000억 달러 든다. 수백만 명이 죽은 뒤에 그걸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복구 비용이 3,000억 달러가 드는데 이거 말은 꺼내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당시 미국의 분석 결과였다는 거죠. 전쟁을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죠. 네. 판단이죠. 내부 판단이었죠.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남북 합쳐서 7,500만인데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일종의 대학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때 김일성이 정말 귀신처럼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말을 꺼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국이 정말 모양 아주 스타일 구기고 우물쭈물하면서 끝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대북 선제 타격의 후과. 이것이 두려워서 23년 전에도 감히 그걸 실행에 못 옮겼건을 그 이후에 핵무기가 좀 20개, 20개 생겼다고 판단해놓고 정보당국이 그렇게 겁줘놓고 그 핵무기가 지하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정밀 타격을 합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설사 정밀 타격을 몇 군데 하더라도 20개쯤 있는 것을 20개, 20군데다 흩어놓지는 않고 한 두세 개씩 묶고 나설지 모르죠. 어쨌건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터뜨려서, 말하자면 그 체르노빌 사고 이상의 핵 사고가 방진이 퍼져나가면은 그것도 또 다른 이제 인명피해가 생기지만